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장중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으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결국 마감은 혼조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지수 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날 시장을 움직였던 가장 커다란 요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날은 유럽 중앙은행에서 포럼이 한 가지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파월 의장이 연설했는데 이때 나왔던 내용이 시장에 다소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먼저 말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겠다는 맹세를 하겠다. 보우라는 단어를 직접 썼는데요. 다만 그 다음에 나왔던 단어가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든다면서 결국 연착륙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그 경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 우리가 아무리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돈을 안 쓸 수 없는 필수 소비재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우리가 밥을 안 먹을 수 없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만성 당뇨병 질환자가 약을 안 먹을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대표적인 경기 방어 섹터라고 할 수 있는 필수 소비재와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보더라도 이날 가장 큰 상승 탄력을 보였던 종목들은 맥도날드, 유나이티드 헬스, 버라이즌, 프록터앤갬블 이런 필수 소비재 쪽이 가장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가운데 종목별로 그리고 개별 이슈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마감 시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6월 29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이번에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지수 흐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계속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는데요. 다우지수는 0.27% 상승했고 S&P 500은 0.07% 하락, 나스닥은 0.03% 하락했습니다. 미국 GDP 확정치가 부진하게 나왔고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1.6% 마이너스로 확정됐습니다. 장정치였던 마이너스 1.5%보다 부진했는데요. 이렇게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이고 7분기 만에 역성장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이를 기술적인 경기 침체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어제 전해드렸던 소비자 신뢰지수를 비롯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 위원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ECB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월은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할 수는 있지만 연착륙을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연준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 안정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겠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인 로레타 베스터는 경제 상황이 지금과 같이 지속된다면 7월 FOMC 회의에서 75베이시스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인플레이션 관련 수치를 고려했을 때 아직은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홀로 강했던 에너지 섹터가 오늘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원자재, 금융섹터 흐름이 좋지 못했고요. 헬스케어 섹터, 소비재 섹터 등이 흐름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의 흐름이 1%대 상승으로 좋았고요. 반면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좋지 못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경쟁 심화를 이유로 몇몇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AMD가 각각 2%와 3%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럼 테슬라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띄고 있는데요.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약 200명가량의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인원 감축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1.79% 하락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주가는 약 1%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경기 둔화에도 살아남을 기업으로 꼽은 영향이었습니다. 오늘 크루즈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급락했는데요. 먼저 카니발이 14% 넘게 하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또 한 번의 수요 쇼크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카니발의 목표가를 무려 절반이나 하향한 여파였습니다. 이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등 다른 크루즈 종목들도 10%가량 동반 하락했습니다. 욕실용품 기업인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오늘 장에서 23% 넘게 급락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발표했고요. 더불어 CEO 사임 소식도 전해진 탓이었습니다. 식품업체 제너럴밀스는 실적 발표 이후 약 6%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부진한 가이던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며칠간의 상승세를 꺾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휘발유 재고가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곧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증산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때문에 현재 국제유가 10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2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이슈들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명한 가상화폐 헤지펀드인 3에르즈 캐피털이 결국 파산했습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기업인데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락한 점이 3에르즈 캐피털의 유동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2만 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떠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No guarantee라는 건데 뭐 한국말로 표현하면 보장 못한다 이건데 파월 의장이 뭘 보장 못한다고 했을까요? 네, 이제 미국 연준이 지금 신속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이제 경기 침체를 피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 경기 연착륙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착륙을 달성한다는 보장이 없다. No guarantee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연착륙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인정한 셈인데요. 이날 ECB 행사를 통해서 이 같은 발언을 전했습니다. 연착륙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 달성하는 노선이 더욱더 좁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경기 연착륙이 연준의 목표다. 그리고 또 이 길은
물론 남아있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또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가 통화 긴축을 견디기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면은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노선을 계속할 것임을 다시 한번 좀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뭐 다양한 비용이 되겠죠.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긴축 노선을 변경하지 않겠다.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재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말을 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이제 시장에서 기대가 애초에 많이 꺾이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일각에서는 시장이 너무나도 좀 불안하고 아니면 경기가 둔화하는 속도가 너무나도 가파르다고 한다면은 연준이 다시 한번 좀 돌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일말은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기대를 뭐 버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강력한 긴축 노선을 지속하겠다라는 점을 연준이 다시 한번 좀 시사한 점이고 여기에서 변한 점은 없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파월 같은 경우에도 또 시장이 금리 인상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번에 발언을 전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앞서서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구겐하임의 스캇 마이너드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패닉이 아닌 질서 있는 증시의 매도세는 연준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연준이 비둘기파로 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강세장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또 분석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트랙이라는 기관에서 침체라든지 그리고 기업 이익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예로 지난 2000년대 초에도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다가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인하한 적이 있었다. 기준금리가 뭐 6%대 중반대에서 1%대 초반대까지 가파르게 하락한 구간도 있었지만은 그때 증시가 계속 하락한 전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설사 비둘기파로 뭐 돌 가능성은 또 많지도 않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갑자기 또 강세장이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월 의장이 지난 밤 사이에 어떤 발언을 했고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떤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상반기가 미국 기준으로 하루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다면 하반기 시장은 과연 어떨 것인가? 자, 하반기는 좀 나아질까요? 역사적 통계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 마켓워치의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미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한 상태죠. 상반기 내내 하락해서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큼 상반기는 상당히 부진한 그런 시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는 과연 반등하게 될 것이냐? 역사적 통계를 보면 사실 그다지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한번 계속 얘기를 나눠볼게요. 다우지수가 하반기에 상승한 확률은 66.7%로 3번 가운데 2번 정도는 세 번 가운데 2번 정도는 상승하겠지만 이 상승 확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1970년대 이후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가 상반기에 10% 이상 하락한 경우를 지금 통계 자료를 집계를 한 건데요. 15차례의 사례가 집계됩니다. 그런데 맨 아래를 보면 하반기에 시장이 상승할 확률은 66.7%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4% 정도 반등했고 중간값 기준으로도 반등 수익률은 한 6.99%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침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이 시장이 회복하는 기간이 정말 천지차입니다. 과거 통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경우 약세장 기간은 5.9개월, 거의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침체가 없으면 반년이면 약세장이 끝난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하락했기 때문에 침체만 없으면 어쩌면 올해는 약세장의 끝자락일 수도 있다는 건데 반면에 만약에 침체가 발생할 경우 약세장 기간은 과거 20개월이 지속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침체가 발생한다면 하반기 시장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요즘에 월가에서는 침체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하반기 시장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이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 실적 그리고 또 뭐 이익 또 뭐 S&P 500 지수에 대한 목표치도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듯이 눈높이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반기가 그래도 전반기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는 일말의 좀 기대감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티그룹에서 최근에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기존의 4,700에서 4,200으로 하향 조정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보다는 결국 연말에는 10% 가깝게 좀 오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악재가 그래도 대부분 이제 지수 레벨에 반영이 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려 대비해서 나은 실적 그리고 금리 피크아웃 또 과도한 비관론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포지션 등이 결국은 하반기에 기대를 하게 만든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또 한술 더 떠서 여전히 4,800이라는 굉장히 높은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침체가 없을 것이다,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반기 글로벌 경제 성장도 이 전반기에 1.3%에서 하반기에는 3.1%까지 다시 한번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뭐 눈높이는 많이 낮아졌지만은 이 하반기를 기대하는 의견도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10% 정도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침체 확률이 2배로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기대보다 걱정이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테슬라가 이날의 주가가 좀 하락했는데요. 앞서서 뭐 일부 사무소를 폐쇄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감원한다든지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곧 발표될 2분기의 생산과 판매 지표에 대한 이 기대보다는 걱정이 좀 앞서는 점이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 말미에 이 같은 지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분기 대부분에 상하이 공장에서 좀 생산 차질이 있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도 공급 차질에 대한 또 우려를 언급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도 대수가 그런데요.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은 2분기 인도 대수 컨센서스가 26만 5천 대 정도까지 하향됐다라고 하고 도이체방크가 24.5만 그리고 RBC가 24.9만 이렇게 낮게 제시하고 있는 이 IB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웨드부시처럼 27.7만 정도로 긍정적인 전망치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요. 테슬라는 참고적으로 지난 4월에 미국 오스틴에서의 생산을 개시를 했죠. 3월 말에 베를린에서 생산 개시를 한 직후에 이뤄진 그런 생산이었는데요. 하지만은 애초에도 점진적으로 증산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됐지만은 최근까지도 좀 생산이 뭐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대수, 생산 대수에 대한 눈높이도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야 뭐 계속 수요가 살아있고 그만큼 생산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계속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생산조차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2분기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논리가 형성되는 것 같거든요. 네. 월가에서 현재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근거는 뭘까요? 네, 시티그룹의 의견을 그래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지난 화요일에 2분기 인도 대수 전망치를 25만 8,500대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보고서에 전에 어떤 전망치였는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도 의견 또 목표 주가 $375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올해 실적 부진이 우려가 된다. 중국에서의 생산 차질이라든지 그리고 원가 상승 등에 의해서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EV 전기차 시장의 리더지만은 미래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목표 주가는 뭐 $1,000로 높게 제시하고는 있지만은 전기차 부문에서 뭐 테슬라 말고도 투자 대안도 있다라고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좀 잘 알려져 있는 앱티브라든지 그 앱티브라는 기업은 특히 이제 화요일 종가 대비해서 업사이드를 40% 이상 좀 점치고 있고요. 시트라든지 전자동 장비를 생산을 하는 리어라든지 또 부품사 매그나 인터내셔널 등을 전기차 시장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뭐 대안이 될 수가 있다. 탑픽이다라고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틱톡 금지 논란인데 사실 불과 2년 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틱톡을 미국 기업에게 넘겨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압박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사그라들었고요. 이런 가운데 틱톡이 승승장구하면서 SNS 시장, 그러니까 뭐 메타 플랫폼 그리고 알파벳 이런 것들의 실적을 지금 계속 갉아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틱톡 금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전날 연방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한 명이 애플과 구글에게 틱톡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이유는 과거와 동일합니다. 틱톡이 중국에서 개발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기서 모아진 데이터들이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브랜든 카 위원입니다.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틱톡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면서 양의 탈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단순히 웃긴 동영상과 밈을 공유하는 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틱톡은 개인들의 민감한 정보를 이용해 감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애플과 알파벳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두 기업은 자신에게 7월 8일까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명을 제공해야 된다고 덧붙였고요. 이달 중순에 틱톡은 모든 미국 사용자의 트래픽을 미국 오라클 클라우드로 라우팅을 하고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었던 그 서버에서 이제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틱톡의 논란은 다시 중심에 섰습니다. 다만 최근 틱톡이 너무 거침없이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의 SNS 기업들, 알파벳, 메타 이런 기업들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었고 이런 뉴스가 나온 가운데 지난 밤 사이 메타의 주가는 또 2% 정도 반등하기도 했거든요. 자, 거침없이 성장하는 틱톡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알파벳과 메타가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이런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뭐 틱톡 이슈를 일단은 차치하고 좀 살펴보자면은 메타라든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으로서의 매력은 여전히 살아있죠. 뭐 예를 들어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도 돈을 그래도 잘 벌고 있고 뭐 현금도 풍부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지만은 온라인 광고 시장 전망에 대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악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 기업들도 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분위기를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JP모건에서 이런 온라인 광고 업황에 대한 비관론에 좀 동참을 했는데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온라인 광고 환경이 나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관련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과 메타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우선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소셜보다는 검색 광고의 상황이 좀 낫기 때문에 잘 견딜 것이다라고 얘기를 물론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유튜브 쪽에서 압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뭐 유저 인게이지먼트, 사용자들 참여 얘기를 뭐 하는 거겠죠. 아니면 광고 시장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서 하반기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4% 정도 하향 조정을 어쨌든 간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반응 광고, 다이렉트 리스판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낮지만은 역시 뭐 기업들의 투자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탑라인에서의 부진이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의 올해 매출 전망치 역시도 6% 정도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광고 업황 자체에 대해서 전망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기관들이 눈높이를 조금씩 낮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들은 온라인 광고 시장이 또 부흥이 돼야 또 그들의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지난 밤 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